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그리고 기분 좋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도 제가 기분 좋은 소식만 3개를 엮어서 알려드렸는데 오늘도 기분 좋은 소식만 3개로 엮어서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제가 이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면 이 노란 딱지가 붙어요. 그래서 어제 오후에 올렸던 동영상도 노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영상이 노란 딱지가 붙을 내용이 있나요? 그냥 기사 나온 것들 그리고 통계들 이런 것들 제가 알려드렸을 뿐인데 노란 딱지를 붙였습니다. 뭐 이건 이 유튜브가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또 친중 인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유튜브에다가 신고를 해서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는 제가 이제 어필을 하면 한참 한 며칠 있다가 검토를 하고는 다시 초록으로 바꿔줘요. 그러니까 그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록이 된다는 거 아는 거죠. 이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중국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데 중국이 너무나 급하게 망하고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저희들만의 오늘 특종 단독 보도인데요. 왜 이걸 우리 기성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군이 지금 쓰고 있는 K151 소형 전술 차량, 기아 자동차에서 만드는 모하비죠. 그 모하비라는 SUV를 바탕으로 만든 한국형 험비, 이게 폴란드에 대량 수출되게 됐습니다. 계약했어요. 그리고 우리 K9 자주포의 차체 크죠. 이걸 이용해서 폴란드가 대량으로 전투 장갑차를 만들겠다. 또 계약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매출이 또 꽤 발생하겠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이 광복절 특별 연설을 통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런 말들을 많이 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유엔사를 확대해서 태평양판 나토로 만드는 이런 것에 아주 강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이야, 지금 그러면 우리 한국에 전쟁이 발생하면 굉장히 강력한 새로운 나라들이 자동 개입하는 이런 레짐이 되겠네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반대하는 자들 당연히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들이 많이 생긴다는데 그걸 반대한다. 반국가 세력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최근 중국 경제 악화 상황에 대한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실업률 문제가 터졌습니다.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청년 실업률 통계를 아예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 실업률을 더 이상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는 청년 실업률을 집계하고 측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경제망이 8월 15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푸링후이 대변인은 8월부터 전국 청년 및 기타 연령대의 실업률 조사를 중단한다 라며 고용 상황을 더욱 잘 반영하기 위해 통계 방식을 개선하는 작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푸링후이 대변인의 이번 발표는 지난 6월 청년 실업률이 21.3%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갱신한 뒤 국가통계국이 7월 청년 실업률 발표를 보류한 뒤 나온 것인데요. 중국 당국은 매월 최고치를 갱신하는 청년 실업률이 측정 방식과 표본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며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최악이라는 보도들을 반박했습니다. 푸링후이 대변인은 그동안 청년 실업률에 16에서 24세 구간의 학생도 포함시켰고 해당 연령에 해당하는 인구가 9,600만 명에 달했다라며 이 가운데 6,500만 명이 학생인데 이들을 청년 실업률 집계에 집어넣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대 경제학과 장단단 교수는 목숨을 걸고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통계를 예를 들며 당시 정부 발표 청년 실업률 19.7%는 잘못되었으며 실제 청년 실업률이 46.5%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교수가 분석한 중국 당국의 3월 청년 실업률 통계는 9,600만 명의 청년 중 6,400만 명은 비노동 인력, 3,200만 명은 노동 인력인데요. 중국 당국은 이 중 19.7%에 해당하는 630만 명을 청년 실업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나 장 교수는 비노동 인력, 즉 학생이라고 위장된 인구 중 진짜 학생은 4,800만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1,600만 명은 실업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교수는 1,600만 명은 드러누워있는 탕핑,
일 안 하는 부공쩌, 부모를 뜯어먹는 컹라오이며 이 점을 계산해 넣으면 중국의 실제 청년 실업률은 46.5%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는 중국 청년의 절반이 실업자라는 말이 되는데요. 통계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 통계 발표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통계를 다시 만들겠다는 중국 공산당, 통계가 마음에 안 든다며 통계청장을 갈아버리고 통계를 조작했던 어느 나라의 어느 정권과 소름 끼치도록 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19.7%가 올 3월, 그리고 이번 이제 7월에 21%를 넘었다라는 건데, 그리고는 이제 발표 안 해. 왜? 표본이 틀렸어. 그래서 다시 표본 만들고 이렇게 할 때까지 발표 안 해. 라고 했습니다. 왜냐? 너무나 심각한 청년 실업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한국의 청년 실업률보다 중국은 3배 정도 된다 라는 통계 또는 기사를 보실 건데요. 한국의 1분기 청년 실업률이 6.7%, 그러니까 21%니까 3배 이 정도 되죠. 그래서 중국의 청년 실업률은 3배다 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은 이 21%마저도 이걸 도저히 위험해서 발표를 못하겠다 해서 스탑했는데, 그 이유는 그 중에서 학생들이 너무 많다. 학생들이 무슨 실업자냐? 학생 자체가 이 어떤 노동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그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학생은 빼고 해야 된다. 맞죠? 빼고 해야 되죠. 그런데 베이징대의 경제학과 교수는 아마 이 이야기를 하고 잡혀가서 죽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거 통계 자체가, 학생이라는 통계 자체가 조작된 거다. 그래서 학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6,400만 명 중에 4,800만 명은 학생 맞는데 1,600만 명 학생 아니다. 그래서 630만 명의 청년 실업률에다가 이 학생이라고 거짓말한 1,600만 명을 더하면 2,230만 명이 실제 청년 실업자다. 그러니까 그걸 더하면 46.5%다. 청년 실업률이 46.5%다 이겁니다. 와, 끔찍하죠. 그래서 중국은 왜 이렇게 되냐? 어차피 신분 또는 내가 더 잘 살게 될 가능성 없어. 왜? 저 위에 있는 저 놈들끼리 다 비리로 뜯어먹고 하니까 우리는 완전히 이제 미래가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는 탕핑. 탕핑은 뭐냐? 그냥 숨만 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유튜브 보니까 유튜브 재밌어, TV 재밌어, TV 보고 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워만 있는 게 탕핑입니다. 그리고 이 장 교수가 이야기하는 부궁저, 이건 일 안 하는 거. 나 일 안 할래. 그냥 놀래. 노니까 재밌는데 유튜브나 보고 TV나 보고 영화나 보러 다니고, 왜? 집에 돈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일 안 하는 부궁저.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된 이후에도 부모를 계속 뜯어먹고 사는 컹라오. 그래서 중국 부모들이 계속 나이가 많은 청년들에게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부모에게 용돈 받아서 계속 쓰고 장가도 안 가고 그러고 있는 자들, 이래서 그런 다 합하면 그게 바로 46.5%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중국은 자신들이 발표하는 통계가 국민들에게 어떤 그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통계 발표 안 해. 그리고 통계 표본을 조작하자. 자, 이게 중국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했죠. 통계청장이 너무 정확하게 통계를 한다. 통계청장은 통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통계청장 바로 몇 달 만에 아웃시켜버렸죠. 그리고 새 통계청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2018년 8월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 통계청장에 임명된 강신욱이라고 합니다.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은 통계를 만들어서 보답하겠대요. 이걸 지 입으로 대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자가. 그래서 이자는 장수했죠. 왜? 좋은 통계를 만들어서 계속 문정부는 잘하고 있어. 이렇게 통계적으로 우리는 계속 잘하는 통계를 조작을 해서 만들어서 내는데, 이걸 채널 A가, 지금 여기 채널 A 방송인데 채널 A가 자기들이 조작해서 지금 이 캡션을 단 게 아니고 이자가 직접 말하는 걸 그냥 타이핑한 거죠. 이런 자였습니다. 이게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이런 통계청장을 임명해서 이런 통계청장이 이런 답을 했다면 지금 대한민국 탄핵하자고 뒤집어졌을 거 아닙니까?
정말 기가 차는 자들, 정말 뻔뻔한 자들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주변국이 신냉전 체제에서의 무력 충돌에 대비해 빠르게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물밑에서 대단히 강력한 조치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집단 안보 체제를 강화하면서 이제 우리 군의 능력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유엔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엔사 역할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정부가 유엔 및 주요 우방국들과 유엔사 회원국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채널A가 8월 15일 단독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유엔사 전투병력 파병 16개국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프랑스, 그리스, 튀르키예,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태국,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티오피아, 콜롬비아에 더해 의료 지원 6개국도 유사시 전투병력 파병 자동개입 회원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해당 국가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의료 지원 6개국은 독일, 인도,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인데요. 이 가운데 덴마크는 이미 전투병력 파병 자동 개입 회원국이 됐고 나머지 5개국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채널A는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사시 자동 참전하는 유엔사 참여국이 늘어나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부담도 커 전쟁 억지 효과가 크다라며 참여국이 22개국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이례적으로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 북한과의 미래 비전에 대한 언급도 일절하지 않았는데요. 그 대신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협력 강화와 유엔사 강화에 있어서 일본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며 일본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유엔사를 확대 강화하면서 우리나라도 유엔사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전쟁 당사국 자격으로 유엔사 회원 가입을 추진하고 있고 장성급 인사가 유엔사 참모부에 파견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행보는 유엔사를 통한 집단 안보 시스템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전쟁 억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제 한국군 자체의 전투력 강화를 통해 북한, 중국, 러시아의 위협을 보다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출 준비를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가지고 물고 뜯고 하는 자들이 있죠. 그 물고 뜯고 하는 자들은 저는 반국가 세력이라고 봅니다. 왜냐? 아니, 자, 이런 날인데 광복절이면 그냥 뭐 일본을 규탄하고 그래야 됩니까? 자, 광복을 했으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러이러하게 살아왔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아픔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해왔고 자, 이제 21세기 그것도 이제 초반을 넘어서 중반으로 가고 있는 이 시기에는 더 나은 미래를 구상하자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근데 그 더 나은 미래의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가 우리를 억압했던 그 상대인 일본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에 대해서 70년 동안 욕을 했지 않습니까? 과거사 문제 정리 안 됐다. 사과를 하는데도 더 사과해. 사과를 하는데도 더 사과해. 전에는 사과했는데 이번에는 너는 사과 안 하니까 전에 사과한 건 무효.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신인규의 토착외구, 토착외구를 하든지 말든지 하고 싶은 말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를 향해서 이제는 같이 가야 한 파트너가 됐는데 그런데 여기서 물고 뜯고 끄집어 내리고 하면서 그 미래를 포기하는 게 올바른 지도자입니까? 아니죠. 그런 짓을 했던 게 전 정권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그랬으니까 지금도 물고 뜯고 끌어내리려고 난린데 자, 이런 자들이죠. 유엔 사령부는 반국가 단체이다. 유엔 사령부가 반국가 단체랍니다. 유엔 사령부가 어떻게 반국가 단체입니까? 대한민국에 전쟁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개입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주기로 약속하고 있는 레짐이 유엔 사령부인데 그게 반국가 단체는 어느 반국가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반국가 단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 원 코리아 액션 대표, 그러니까 코리아 하나 되자 하는 그 운동 대표 재미가 봅니다. 그리고 한신대 교수 전 공지영 남편, 그리고 한국외대 평화통일시민연대 대표, 한국외대 완전히 그냥 지금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죠. 사진작가인데요. 이 이시우라는 사람은 국보법, 군사기밀보호법 사범, 그리고 이재희라는 이 사람은 미군기지 문제 해결 대책위 대표, 진보당 파주시당 위원장.
여기 권호 얘기는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 캠페인 사무국장, 이혜영이 한신대, 정현진이 이장이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반국가 인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도대체 유엔 사령부가 왜 반국가 단체냐?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중국 그리고 한글, 영어 이렇게 서명 당사국의 언어로 해석된 정전 협정문이죠. 여기 보면 김일성이 팽덕회 다 사인돼 있어요. 저렇게 사인한 저자들은 아직도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사령관 사인을 했는데, 그러면 이 유엔사를 반국가 단체로 빼버리면 저 정전 상대국인 북한과 중국은 아직도 동맹을 하고 있고 버티고 있는데, 우리 유엔사를 반국가 단체로 빼버리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걸 주장하는 저자들이 반국가 인사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난 문정부가 이 유엔사에 독일을 집어넣자. 그래서 자동개입 국가에 독일을 집어넣자. 독일 세죠. 경제력, 군사력. 군사력 요즘 좀 많이 쇠락했지만 어쨌든 이 국가 덩치가 세니까 독일 집어넣자 하니까 지난 문정부가 아니 독일은 교전 당사국이 아닌데 왜 집어넣냐? 반대. 그리고 그러면 한국도 이 유엔사 회원국에 들어와라. 아니 우리는 교전 당사국이지 회원국 아니다. 우리 회원국 안 된다. 라고 또 거부. 자, 이렇게 왔죠. 아니 여기에 보다 많은 나라들을 우리 편에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독일, 인도 지금 사실 이 유엔사 하면은 이 북한 상대가 지금 북한과 중국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가 중국이기 때문에 인도는 불감청 고손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독일과 인도 그리고 이탈리아도 있어요. 그 의료지원국 중에 이런 나라들 들어오면 G7 일본 빼고 다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인도 같은 큰 나라 들어오는 거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든든해지는데 그걸 싫다라고 하는 정당, 정치인 그리고 시민단체를 가장한 이런 희한한 자들, 이런 자들, 그들이 수상한 자들 아니냐. 그래서 진보, 인권으로 위장한 반국가 단체, 이러니까 좌파들 난리가 났죠. 그들, 이 단어에 화들짝하는 그 자들, 찔리니까 화들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당, 그 정치인, 그 자들 다시 보자. 그리고 경계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주 좋은 쪽으로 우리 안보가 흐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 8월 15일 폴란드 국군의 날을 기념해 폴란드가 또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협력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기술 협력을 받아 신형 보병 전투장갑차를 개발하고 한국형 소형 전술차량을 대량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폴란드가 기존의 구형 전술차량을 대체하기 위해 한국의 K151 소형 전술차량을 현지 기술 도입 생산 방식으로 구매하기로 결정했다고 마리우시 부아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 현지 시각 8월 14일 밝혔습니다. 다음 날인 15일 국군의 날 전야 행사에서 깜짝 발표된 이번 결정은 한국과의 추가 방산협력 계획의 일부로 나왔는데요. 부아차크 부총리는 K151 전술차량의 도입 물량은 1차로 400대가 될 것이며 폴란드 현지에서 짧은 시간 안에 생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1990년대 중반에 도입된 구형 홍커 전술차량의 대체 차량으로 K151을 선정했는데요. 폴란드군에 납품되는 K151은 한국군에 납품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휘 차량은 물론 정찰, 대전차, 통신지원 등 다양한 파생형이 될 전망입니다. 폴란드는 신형 보병 전투장갑차 개발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한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기술 협력 방식으로 개발되는 이 신형 장갑차는 K9 자주포의 차체에 신형 원격 제어 무인 포탑을 장착한 형태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현지에서 신뢰성을 입증해 야전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는 K9 차체를 활용해 장갑과 엔진 출력을 강화한 중장갑 차체에 무인 포탑을 얻는 방식으로 새로운 보병 전투장갑차를 만들 예정입니다. 당초 폴란드는 한화 측과 AS-21 기술 도입 생산을 논의해왔는데요. 기존에 도입한 K9 자주포와의 군수지원 용이성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인 AS-21 대신 K9 차체를 기반으로 AS-21 기술을 접목한 중장갑 보병 전투장갑차 개발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란드가 K151과 K9 차체 기반 신형 IFV를 개발하기로 함에 따라 이제 폴란드 지상군의 기동장비와 화력장비는 한국군과 대단히 유사한 장비들로 갖추어지게 됐는데요.
이번 폴란드 정부의 결정을 계기로 한국산 무기들의 유럽 지역 추가 수출이 성사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야, 또 대형 계약이 터졌습니다. 물론 이 K1월 같은 경우는 개당 단가가 싸기 때문에 총액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해봐야 한 대당 한 2억 이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1차분이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도 지금 쓰고 있는 한국형 험비인 K151 이걸 1차분 400대 스타트로 해서 대량 생산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 장갑차를 새로 개발해서 만든다라는 건데 이 K151 같은 경우는 이 폴란드가 지금 혼커라고 하는 구소련 스타일의 구형 집차를 쓰고 있어요. 그게 이제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걸 바꿔야 되죠. 일부 험비, 미국산 험비를 쓰고 있는데 험비 지금 단종됐죠. 그러니까 혼커를 대체하는 그 저술 차량으로 한국산을 쓰겠다. 우리 기아 모하비 좋죠. 그리고는 또 이 PGZ 그룹이 우리 기아 자동차하고 계약하고 또 PGZ 그룹이 또 차체 해서 장갑차 생산해야 되니까 또 한화하고 계약하고 그리고 그 PGZ 그룹이 폴란드 국방부와 계약을 해서 이제 하는 장면을 14일 날 계약식을 했어요. 이제 이게 공개가 됐고 폴란드 국구의 날에 우리 한국의 K2 전차 어마어마하게 박수 갈채를 받고 이 한국 무기가 이제 폴란드를 완전히 싹 휩쓸게 됐는데 그 AS-21 레드백 장갑차를 기술 이전해서 생산하지 않고 왜 K9을 가지고 그 차체를 가지고 다시 장갑차를 만드냐. 이게 그 폴란드는 K9을 많이 도입하죠. 그리고 우리 한국산 K2 전차를 도입하죠. 그런데 레드백 장갑차는 또 차체 플랫폼이 달라요. 그래서 K9 차체로 그냥 통일시키겠다. 이 전차는 플랫폼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는데 자주포와 장갑차는 플랫폼을 통일시켜서 후속 군수 지원을 더 용이하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K9 차체가 워낙 크고 신뢰성이 좋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장갑차 만들겠다라는 건데 저는 타당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사실은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었던 게 왜냐? 한화가 방산업으로 진출하면서 두산을 인수했죠. 두산중공업. 근데 그 두산이 과거에 이제 대우중공업이었는데 여기서 장갑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레드백은 K21 그러니까 두산에서 만든 장갑차가 차체가 AS-21 레드백이고 그리고 K9 자주포는 또 하나가 삼성 테크윈을 인수를 했죠. 삼성. 그래서 그 삼성 테크윈에서 만든 차체가 K9 차체. 두산에서 만든 차체가 AS-21 차체. 그래서 우리 하나는 두 개의 차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통일되면 더 좋죠. 그런데 폴란드는 통일하겠다라고 해서 K9 차체가 훨씬 크고 좋으니까 그걸 선택을 했는데 저는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 이러면 이제 우리 한화 또 기아 이런 데서 로열티 계속 받고 부품 수출하고 하는 이익을 크게 얻게 되겠죠. 아무튼 폴란드가 한국을 이렇게 또 도와줍니다. 기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